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또 채팅창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요, 어떤 사람한테 팝니다. 팔았을 때 세금 계산서에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해야 될까요? 1번, 물건을 납품한 날, 인도일. 2번, 사장님들이 물건이 잘 됐나 안 됐나 검수한 날짜, 검수일. 3번, 검수가 잘 됐어요. 청구해 라고 하는 청구하라고 통보한 날. 4번, 서류를 들고 가서 청구한 날, 청구일. 5번, 돈을 입금한 날. 다시,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될까요? 1번, 물건의 인도일. 2번, 검수일. 3번, 청구하라고 통보한 날. 4번, 청구일. 5번, 현금 입금일. 몇 번일까요? 4번. 또 몇 번이실까요? 5번?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틀리면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세무조사 시에 무조건 따집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답변 안 하시니까 몇 번일까요? 5번. 네. 네. 답은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이 인도된 날입니다. 물건이 인도된 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꼭 인도된 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도가 바뀌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돼요. 2021년도에 매출로 잡혀야 되는데 2022년도로 매출을 잡히면서 전년도에 이익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했다 해서 가산세가 엄청나게 터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누락하고 3년 뒤 정도에 세무조사를 받잖아요. 세금계산서를 전년도에 끊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끊어놓으면 3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법인세는요, 이 1억 때문에 세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억 2천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개인 사업자는 얼마 정도 나오냐? 8천 정도, 7천에서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정리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기준에 있을 때는 가산세 2%밖에 안 보이지만 연도가 넘어가면서 잘못 끊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는, 물건은 그렇게 됐다. 그럼 서비스가 완료된 때. 언제? 서비스가 완료된 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완료했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용역 완료했습니다 하고 착 제공했는데 사장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도 완료됐으니까 세금 계산서 끊었을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하고 둘이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약서를 쓰실 때 검수일을 완료일로 한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꼭 계약서에. 용역계약서는 꼭 그거 잊지 마세요. 검수일을 완료일로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금 문제가 안 터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끊는 경우 많죠. 또는 계약금, 잔금은 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예요. 분명히 3개월 동안 용역을 맡기고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에서 3개월 동안 끊기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조현준 대표님이 저한테 외주를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30% 계약금 받아갔는데 2달이 지났어요. 중도금 3천만 원 주려는데 일 얼마큼 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거야. 물론 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못했지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도금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주고 싶어요? 말도 안 되지, 안 주지.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다음 달까지 끝까지 하면 내가 나머지 70%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달에 계약금은 처음에 30% 주고 계산서 끊겼고 완료가 되면 70%를 또 이제 세금계에서 끊겠죠. 세무조사 받잖아요. 이거 가산세 물어. 거기다가 대표님은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요. 7천 나머지 700에 대해서 70만 원 공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 지급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각 받기로 한 때 계약서가 있다면 그게 돈을 주도 대표님이 돈만 늦게 주는 거지 세금 계산서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 받고 매일세 공제까지 받으시고 돈만 나중에 몰아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변경계약서. 이거 진짜 가산세 많이 묻습니다. 세무조사 할 때 걸릴 거 없으면 이런 것까지 다 걸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쓸 때도 이 조건이 회계감사를 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매입세 불공제를 받기 때문에 정확히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적격증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거래를 하면 견적서도 받고 회사 소개서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받고 물건 거래하고 나서 인수증도 받고 또 이체증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거래를 거래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서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모든 서류 중에 가장 최우선을 적격증빙,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에비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적격증빙은 최소한 5년간 보전,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걸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증빙을 못 받는다면 가산세 2%를 먹이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세금 계산서인데요. 이렇게 공급자, 공급받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틀리면 안 된다는 날짜, 공급가의 세액란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하고 2021년도 7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진해지는 부분 보이시나요? 진한 부분. 공급자의 입적사항과 받는 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날짜와 금액, 여기가 잘못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이다. 그나마 2%였던 걸 1% 줄였는데 가산세다라는 거예요. 이걸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날짜가 틀려도 가산세가 먹이는 이유가 이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일반가세, 간이가세. 자, 그 다음에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사업자 누구? 농어촌 축산물을 하는 사람들, 복리후생처, 의료행위죠, 토지, 국민주택 이하의 건물,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세금자가 없고 계산서만 있죠. 부가세가 없죠. 똑같이 생겼는데 필수 기재사항은 또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를 놓치면 안 되시냐면 물건을 공급하는 자 기준이지 공급받는 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 기준. 상대방이 정부단체든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든 상대방이 개인이든 간에 내가 일반과세자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그리고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 소매업자면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면서 신용카드도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 발행은 해도 될까요? 세법에서는 중복 발행을 권유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세금계산서도 매출이 잡히고 카드도 매출이 잡혀요. 그 다음에 그 이중 매출이 잡히면서 수익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나죠. 이런 구조가 생겨요. 두 번째는 현금은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잘못해서 돈이 비게 되면 대표님이 꼬라박는 문제가, 법인 같은 경우는 꼬라박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복 발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이 영수증이에요. 파란색으로 긴 거 있죠. 이거는요, 최종 소비자랑 거래할 때 간이 사업자들이 하는 건데요. 3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간이과세자랑 거래하는데 10만 원 거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럴 때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으셔야 되고요. 간이 영수증 받으시면 무조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적격증빙이라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쓰는 건 어떨까? 과정. 내가 신용카드를 긁는다. 법인이라면 법인카드, 개인이라면 대표님 카드를 쓰게 되면 이것도 공제가 됩니까? 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이 다 있죠. 이렇게처럼.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이 사업자 번호 대신 카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세금 계산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모아놓으면 이것도 뭐가 된다? 전 단계 세공제법에 의해서 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익 마이너스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쓰시는 것도 잘 모아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요. 이렇게 조회 발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조회 발급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기 또는 매입세 공제 조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셔서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세요.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영수증을 안 모아도 긁는 순간 여기에 데이터가 다 쌓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가 누락되지 않고 비용 처리도 되고 부가세 공제가 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면 이렇게 조회라는 데 가셔서 이렇게 리스트를 뜰 수 있고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간인지 일반인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무소 거래한다라고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싹 긁어옵니다. 그래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셔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법인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또 현금 영수증 쓰실 때도 회사 사업자 번호로 증빙 지출력으로 하시면 이렇게 다 조회가 됩니다. 자, 조회가 돼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라면 일반 과세자한테 거릴 때는 세금 계산서, 내가 소매업자 단위 과세자라면 영수증 3만 원 이하 영수증을 끊는 거고요.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간 거래는 계산서, 최종 소비자한테는 영수증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입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청에서 부가세를 받습니다. 수입은 그래서 부가세를 낸다. 물론 환급되거나 공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세 신고서 혹시 받아보셨나요? 세무사무소랑 거래하실 때요. 꼭 부가세 신고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가세 신고를 받으면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내가 제대로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다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모든 세무신고를 부가세 신고서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서를 받아서 일일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PDF로 다 줘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하시다 보면 세무사무소랑 싸울 때가 있어요. 말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미리 받아놓으면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신고된 걸 다 받아놓으면 나중에 옮기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받아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부가세 신고서들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는요.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비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만 보면 예를 들어 이 회사 같은 경우 볼게요. 간단하게 매출이 얼마였어? 1억 8,800 했네. 그럼 매입은 얼마였어? 1억 2천 했네. 그러면 6개월 동안 얼마 남긴 거예요? 6,500 정도 남았구나. 근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 잡경비 세금 조금 빼면 얼마 정도 남았구나. 5천 남았구나. 신고서만 봐도 대표님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고서를 보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소득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가세는요, 자세히 보면은 물건 거래나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잖아요. 이체증 말고는 없잖아요. 사대보험 신고도 했지만 이체증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천소득세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근로자한테 어, 근로자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 인적사항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주게 되면 돈을 줄 때 일부를 들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가끔세 이거 조금씩 띄었었잖아요. 그런 이유다. 근데 국가에서 원천세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그때 미리미리 받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근로자가 1년치 걸 한 번에 세금 내면 잘못하면 한 달치 거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매달 뛰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뭐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8월 달을 근무를 했어요. 8월 달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8월 달에 주게 되면 9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신고를. 그래서 저 몇 사람한테 얼마 줬습니다라는 걸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8월 달 급여를 9월 달에 줬어요. 그러면 8월 달 분을 10월 10일까지 신고한다.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납부한 월에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 달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8월 달 거를 8월 달에 주면 9월 10일까지, 8월 달 거를 9월 달에 주면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다음 달 이렇게 2월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20인 이하에 대해서 근로자가 20인 이하에 대해서면 매달 이렇게 신고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6개월치를 몰아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원천소득세는 근로자들 것만 그렇게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고요.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3.3% 뛰는 사업소득, 일용직 시도까지도 다 돈을 줄 때 원천적으로 10% 가근세를 떼서 국가에 매달 신고하는 게 원천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올해 2021년도 8월에 한 명 300만 원 58,730원 납부합니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납부했으면 지급월이 8월이니까 9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8월인데 지급월이 9월이면 10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신고다 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반기 신고다 하면 6개월치 거를 몰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 지급 조서라고 하는데 영수증이 있잖아요. 연말정산하면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교부를 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스스로 하신다면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원천세라는 곳이 있고요. 원천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정기신고라고 해서 정기신고 안에 매월 신고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서 저 한 명에 300만 원에 얼마입니다 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미스나면 안 되는 거죠. 미스나면 안 되고 어쨌든 스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세무사무소 맡기고 있으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